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에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니야.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000원 가져갔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몬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차에 7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악자같이 벌어모아 없는 형편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었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왔었어요.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서 악자같이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린 남편은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벌어오는 돈은 무조건 자기 혼자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냐고 더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저축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깨버리려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 결국 저도 언성이 높아졌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았다면서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살겠다며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용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 300만 원 벌어오는데 거기에서 절반이 남편 한 달 용돈입니다. 나머지 돈과 제 월급 합쳐서 대출빚 갚고 남은 돈 저축한 뒤 생활비로 전부 나가는데 솔직히 용돈이 월 1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왜 내 맘대로 못하는데? 8년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면 되지 뭐하러 같이 살아? 당신 혼자 벌었을 거면 그냥 나랑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돈에 쫓겨다니는 이런 인생을 원한 건 아니었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빚으로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 겨우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 전부 아파트에 집어넣는데도 턱없이 모자라서 무리하게 대출 끌어모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 대출빚만 갚는 것도 벅찬데 혼자 용돈 150만 원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월급의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 용돈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혼자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당신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나도 최대한 양보해 준 거지만 이번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도 그럼 받는 월급 혼자 알아서 쓰면 되잖아. 그게 싫으면 그만 갈라서던가. 이런 삶 지겹지도 않냐? 지금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상우는 어떻게 하라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꾸린 가정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거면 아파트에는 왜 이사 온 거야? 네가 원하니까 들어온 거잖아. 나는 그 전에 살던 집이 훨씬 편했다고. 괜히 빚만 더 많아져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도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을 걸 그랬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힘들게 버텨오고 있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 층간소음도 상당했지만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말을 하는 것보단 시모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대충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라는 거잖아. 네가 애초부터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겠지. 월급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얼굴을 붉히니? 어머님, 꼴랑이라뇨.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처리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집안에 위기가 와서 도움을 요청드린 건데 어떻게 그 일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 가정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했어요. 이혼까지 얘기 나왔으면 내 아들은 너한테 더는 감정이 없다는 건데,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혼하자고 했으면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둘이 이혼하고 나도 좀 내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보자. 너희들 악착같이 산다고 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 있니? 그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모와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시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스러워 저도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다시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겠어. 어차피 당신은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동 명의였던 거 내 명의로 돌려놓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차피 대출받은 거 빚이 대부분이고 당신 돈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월급 전부 쓰는 조건으로 명의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 아,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각서 쓰자.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영상까지 직접 촬영해서 증거물을 만들어 놓자고. 당신이 집에서 버는 돈으로 좀 더 쪼개서 생활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전부 다 쓰는 조건으로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 전부를 혼자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마당에 제가 남편한테 기대할 것도 없었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은 없었어요. 무책임한 가장을 데리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저 혼자 열심히 벌어 모아 제 아들과 남은 인생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앞으로 커갈 아이한테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된 순간부터 제 행동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할 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 상우 이제 잠들었어.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해서 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내가 월급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건 해줘야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포기했는데 나도 대우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줘. 내 시간을 당신 뒤처리 해주는데 사용할 수는 없거든. 너도 이 집에 어느 정도 진짜 손톱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사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렇다고 빨래를 전혀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보고 이 집에서 잠만 자라는 거야? 잠만 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요구하려면 돈부터 지불해. 거기 테이블에 가격표 올려놨어. 세탁기 한번 사용하고 빨래까지 널어주는데 10,000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내 고생이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돈 지불하고 먹으면 돼. 그냥 너는 이 집에서 잠만 자는 거 말곤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신 나갔다고 내 시간 써가면서 무상으로 일을 해줄 줄 알았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저기 현관 앞에 캐리어 있거든? 대충 짐 싸놨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나한테 10,000원 주고 들어가라. 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뒤처리 항상 내가 있었잖아. 너는 그냥 씻고만 나오지. 정리는 아예 하질 않잖아? 그 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지? 작은 걸 봐도 무조건 10,000원이니까 나한테 돈 주고 싶지 않으면 밑에 관리사무소 가서 볼일 보고 오든지 해. 아, 그리고 저기 CCTV 달아놨거든? 나 자는 동안 네가 몰래 돈도 안 주고 집안의 물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돼서 설치한 거니까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물건 사용할 때마다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이혼해. 나도 어차피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 일해야 돼서 바쁜데 말 시키는 것도 돈이다.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얼굴을 붉혔어요. 이미 본인이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런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애원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저 또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 곳이 시댁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문제로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한 지 2달 정도 되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가 옆에서 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한다고 했으니 저와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고 있겠죠.
남편도 자기가 벌어들인 월급 혼자서 쓰게 되니 더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뻔했었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었을 시점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내가 요 몇 달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저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올려놨었거든? 저기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 각자 자유가 되는 거야.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때 컴퓨터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당신이랑 내가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잖아. 그래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 나 지금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아버지가 더는 이 꼴 못 보겠다고 나를 내쳐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끼어들면서 부모님 대판 싸우길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평소 당신 성격을 아는데 시부모님이 싸웠다고 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거든? 아,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혼만 했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인 거 바뀌지 않는 거고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앞으로 내가 상우한테도 정말 잘할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봐줄 수 있겠어? 월급이라도 다 주면 되는 거야?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 달 월급 받을 때 건들지도 않을게. 당신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앞으로 주는 대로만 용돈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용서를 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의 성격상 원래 좀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엄청 아끼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는데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미 저는 상처를 받은 상태라 남편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쥐죽은 듯이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는 무엇이든 돈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보인 노력은 집안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또한 점점 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이게 뭐야? 유람선 여행?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여길 지금 가고 싶다고? 한 사람당
11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요즘 유람선 여행 가고 싶어서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 나 다음 달 월급 들어오니까 당신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월급 다 주기로 했지만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 보내드려야지. 갑자기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고?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몰라?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 월급 전부 당신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매달 가져간 내 월급 절반도 안 가져가고 주는 대로만 용돈 받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한다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본인의 월급은 손 하나 대지 않겠다는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애원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기뻐 날뛰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며칠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 남편이 갑자기 내민 120만 원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알았다고 대충 넘기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준다고 착각을 했는지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던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남편 방문 앞에 서서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을 완전히 받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통화하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어이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정말 보내준다고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면 거의 다 넘어온 거잖아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넘겨줘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뜯어 먹어야죠. 제가 완전히 바뀐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엄마 여행 다녀오면 바로 이혼하게요. 여행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엄마 여행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저 여자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로 돈 꺼내지 않는다고요. 월급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지. 안 그랬음 절대로 안 보내줬을걸요. 어찌됐든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저와 이혼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동안 저에게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걸 알게 된 이후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불렀어요. 120만 원 유람선 여행 보내줄게. 그 대신 당신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겠어. 일단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줄래? 우리 관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말해. 하지만 조금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에게 진실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만약 서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때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는 거야. 나한테 한 약속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그 조건으로 시부모님 유람선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우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온 게 맞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당신 마음이 진심인 걸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겠어? 당연히 진심이지.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의심하고 나 믿어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오래간만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바람 안 쐬러 간 지 오래됐잖아. 내 마음이 아직 전부 다 풀린 게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여행 안 보내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내드리는 게 좋겠네. 패키지 상품이 꽤 좋아 보이는데 같이 가도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워낙 바쁘셔서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물어는 볼게. 뭐? 같이 가신다고? 아, 그럼 너무 큰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은 유람선에서 생활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일정을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어?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린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만을 얘기했어요. 아침 출근이 늦은 남편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자마자 저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너 지금 무슨 속셈이냐? 즐거워야 여행인 건데 사돈 분들과 같은 유람선에 타면 그게 여행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유람선 여행을 망칠 생각이야? 사돈분들은 일정을 다른 날로 잡아라. 없이 사는 것들이라고. 가성비 좋은 유람선 여행은 놓치기 싫은가 봐. 나는 절대 한 배에 같이 탈 수 없으니까 다른 일정으로 알아보거라.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무조건 다른 날로 바꿔. 알겠니?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날은 벌써 예약 마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일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차질 없이 여행 계획 잡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을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것들이라뇨. 어찌됐든 어머님 이름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 현장 가셔서 이름 말씀하시면 표 줄 거예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계획 잘 하셔서 다녀오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 한 배에 태워 보내드릴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 유람선 여행을 위해 표를 끊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유람선 타는 모습 보고 싶다며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유람선 표 끊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남편이 달려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내 이름을 말하면 유람선 탑승표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명단에 없다잖아.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내 이름이 명단에 없는 거야? 아, 그거요? 제 이름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잠시만요.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고 있네요. 뭐야? 왜 저 외제차에서 사돈분들이 내리시니? 그리고 여기 선착장인 왜 온 거야? 같은 유람선 안 타기로 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이 했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접근했던 게 고작 이깟 유람선 여행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 돈 쓰기 싫으니까 나를 살살 굴려서 결제하게 만든 다음 이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아침부터 녹음된 증거물 틀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저희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배웅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니까 벤츠 외제차로 터미널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데려다주는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언제 외제차 타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봤거든요. 엄마, 괜찮았어요? 관광지 한 바퀴 도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언니, 나 기분 정말 좋았잖아. 내 평생 외제차 보기만 했지 직접 타본 적 없었는데 관광지 한 바퀴 돌 때 친절하게 설명까지 전부 다 해줘서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데 돈 꽤 들지 않았어? 외제차 2대면 가격이 상당할 텐데. 우리 가족 여행 보내주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유람선 여행도 상당히 비싸던데. 어차피 이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가족 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여행 티켓 취소해. 너희들도 절대 못 가. 어차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물들이 쌓여 있는지 알아? 너는 나 여행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나 있어. 저는 외제차 투어를 마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유람선에 올려 태웠어요. 시모와 남편은 저를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를 냈고, 저는 남편을 밀친 뒤 제 아들과 함께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면서 남편한테 받았던 안 좋았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린 뒤 여행 일정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되레 당하기만 한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끊어낸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기여를 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그간의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제가 승소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선착장에서 유람선도 타지 못한 채 캐리어만 끌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던 그때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이 글을 쓰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지겨웠던 남편과의 삶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 인테리어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잠깐 시장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의 장소였는데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불과 작년 추석 땐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저와 만날 일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은 세상 살다 처음 겪어보게 되었고 이 문제로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세요. 시모 뱃속에서 태어난 남편이 정상적으로 커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혼 이후 시장에서 일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가 평소에 알던 시모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주변 상인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모가 일하고 있는 전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놀란 남편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 말리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보게 된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격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미 안사람이 있는 남자들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시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더욱더 흥분해서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 참, 내가 무슨 꼬리를 쳐? 너희들이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술 먹고 싶어서 전집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상판태기가 그 모양으로 생겼으니 매사가 불안하겠지. 얼마나 마누라 구실을 못했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고래 자기 남편이라고. 나랑 눈 맞을까봐 불안해? 그런데 이거 어쩌지? 머슴같이 생긴 너희 남편 내 눈에 성도 안 차거든. 내가 아무리 남자 없이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와서 전 좀 팔아주겠다는 것까지 내가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되도 않는 말로 사람을 상간녀로 몰아가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식당에 찾아와서 깽판 치면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너희 못난 남편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니까 그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그쪽이 하도 다른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당신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상인들 사이에 전부 퍼져 있는데 그쪽이 지금 내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갈 것 같아? 시모의 식당에 쳐들어온 상인 아줌마들은 시모가 바람기가 심하다며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시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상인 아줌마들은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상인 아줌마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자 남편이 경찰 조사 받아보면 되지 않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의 식당에서 난리친 아줌마들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들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싫었는지 시모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한 뒤에 다들 돌아갔어요. 상인 아줌마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아, 왜 다른 남자들한테 눈웃음을 파는 건데요? 틈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접근한다는 거 몰라요?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것까지 내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니? 이게 내 탓이야? 마누라 구실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어. 그럼 엄마는 정말 떳떳하다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실? 나는 그냥 술 몇 잔 따라준 것밖엔 없다. 우리 식당에서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좀 웃어주고 대화 몇 마디 해준 것뿐인데 이게 잘못이야? 그런 손님 왔는데 인상 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 조성해야 맞는 거냐고. 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장사하는 중이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안 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시모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주변에 깨지고 어질러진 식기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근처 볼 일이 있다가 잠깐 들린 거라며 전집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모의 기분을 더 안 좋게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곧 추석인데 집에서 쉴 건지 아니면 식당에 나올 건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하니? 명절날 식당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식당과 달리 전집은 명절날 제일 바쁜 거 알면서 쉬라는 말이 나오니? 다른 집처럼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려 했는데 이런 기분으로는 힘들 것 같네요. 정리도 다 끝났는데 엄마도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술 따라주거나 선 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괜한 오해 사잖아요. 그럼 네가 한 달 용돈 500 맞춰줄 수 있어? 그럼 전집 정리하고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란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조건 맞춰주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싫어 마라. 그딴 말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처신 차례. 여자들은 주변에 조금만 조건 좋은 남자들이 꼬이면 금세 그쪽으로 정신 팔려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은 아니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제가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려는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보셨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 근처 식당에서 계약건이 있어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걸 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보면 몰라? 너 얼굴 표정 봐라. 여자들은 다 똑같아. 아무리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면에 박혀있는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내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던 길에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상가 주인한테 눈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직업 특성상 원래 그런 거니? 실내 인테리어라는 게 고객한테 상냥하게 눈웃음 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사진 잘 봐라. 아주 좋아 죽더구만. 왜? 일 끝나고 너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모습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해서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저 상가 주인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감을 전부 끝냈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일적으로 나누는 대화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당장 사과하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 아들, 네가 봐도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조만간 바람기 때문에 내 아들과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치면서 한마디 한 뒤 저를 급하게 따라왔고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는지 결국 차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고객과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시모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모습을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이 났는데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땐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전날에는 마음에 든다고 다음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입금하겠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다음 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추가적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마무리가 된 공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해 줘야 한다고 사정을 했었는데 상가 주인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었고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 고객과 진땀 빼고 있었는데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남자한테 해프게 눈웃음 치고 바람 피우려는 것 같은 행동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말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줬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를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기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연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리칠 것 같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시모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연락 한 통 없냐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를 내길래 남편이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던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건데 문 안 열어준다고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게 맞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저번에 식당에서 며느리한테 했던 말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문제로 나랑 아예 연락 끊고 살려고 했었어? 어차피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속 좁게 계속 이럴 거니?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마. 내일 너희들 식당에 와서 일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 처음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나 혼자선 주문 들어온 걸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부탁하는 거니. 내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일에 대한 보수는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명절날 돈을 많이 벌어놔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 내일 꼭 식당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가마.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용돈벌이 한답시고 저희가 전 부칠 기분이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상상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미안했다. 시모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저에게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계속 얼굴 붉히는 것보단 서로 좋게 풀자면서 계속 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받아줬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료들이 주방에 꽉 차 있었고, 저는 식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가 던져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정신없이 전을 부쳤어요. 그렇게 주문한 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전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어느새 전을 부칠 식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서 남편이 길 건너에 있는 마트에 잠깐 들려 급한 대로 식재료를 사오려고 나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져 버렸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전만 부쳤지 식사는 하지 못해서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픈데 밖의 상황을 보니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식당의 손님들이 미어 터졌고, 홀을 혼자서 담당하시던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르길래 하던 일을 멈추고 홀 쪽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좀 정리해 달라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상의에 올려져 있던 전이 꽤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어요. 힘들게 만든 전인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주방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접시에 건들지 않은 동태전이 그대로 있길래 한 개를 집어 먹었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끝내고 주문을 받은 시모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먹고 있던 동태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주방 쪽으로 달려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시모는 바빠 죽겠는데 입에 들어갈 전이 있냐면서 홀에서 많은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제 등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입에 들어갔던 동태전은 목구멍에 넘기지 못한 채 도로 뱉어버렸네요. 어머님, 이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힘들게 부친 건데 건들지도 않은 거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손님이 먹다 남은 접시 위에 있는 동태전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식당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어머님 일을 도와주려고 온 며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손님이 먹다 남긴 천이면 네가 먹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저기 덮어놓은 거 안 보여? 건들지 않고 멀쩡한 저는 내가 저쪽으로 전부 다 빼놓고 있었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져서 손님상에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네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네가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건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손님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을 따로 포장 주문한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동태전이 입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저쪽에 빼놓은 전은 이미 손님상에 한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시 데워서 손님상에 올려놓는다고요? 한번 나간 음식은 바로 버려야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멀쩡한 전을 그냥 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건데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다른 식당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밑반찬 같은 거 재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손님들은 알지 못하니까 상관없다. 지금 주문 밀렸으니까 저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거 계란물만 다시 입혀서 바로 내놓거라. 나중에 일 끝나면 그때 제대로 된 저녁 먹으면 되잖아.
빨리 움직여. 손님들 기다리잖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손님한테 나간다는 건 양심 문제라 손님이 기다려도 다시 새로 만들어 내줄 거예요.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되는 거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젓가락도 안 된 거 다시 내놓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니? 얘가 내 성질을 또 건드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해? 시모는 제 등에 짝소리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너무 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주방 안쪽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손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서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손님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와 주방에 있던 시모는 밖으로 나가더니 손님의 어깨를 밀치면서 남의 주방 들여다봤다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들 밖으로 나가셨고 그 사이 남편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급하게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시모와 손님은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싸우고 있던 손님의 일행 중 한 분이 갑자기 시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곤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가리키면서 시모 본인 거냐고 물어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숨겼고 시모의 손을 잡았던 손님은 손가락에 껴져 있는 옷반지가 본인께 맞냐고 다시 되묻는 말에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니 밖으로 밀쳐냈어요. 시모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에서 누군가 급하게 혼비백산 뛰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도 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은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옷반지를 내놓으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며칠 전에 시모와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분이셨고 그분이 알고 보니 상인 회장이셨는데 시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옷반지 이리 안 내놔? 아니 그쪽이 어떻게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그이가 너한테 그 반지를 준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옷반지라니.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리고 그쪽 남편이 나랑 무슨 사이라고 옷반지를 줘.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예,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만 정리하거라. 아들, 너도 며느리 도와 주방 정리해라. 아니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회장님이 잃어버렸다던 집안의 가보인 옥반지? 왜?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잖아. 아, 그 옥반지를 좀 전까지 이 아줌마가 끼고 있었다고. 내가 손까지 잡아서 확실하게 옥반지 끼고 있는 걸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해? 공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놔. 그냥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가 그이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어. 만약 그쪽이 우리 집안 가보인 옥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진행할 거지만 지금 돌려준다면 조용히 넘어가도록 할게.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아이고, 상인 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벌써부터 치매가 오셨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아까부터 왜 생사람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보세요? 당신 당장 이쪽으로 와봐. 어디긴? 당신이 밥 먹듯 드나들던 전집이지. 10초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는 거 확실하냐며 재차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 주방으로 나가서 카운터에 있는 가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식당 문이 열렸고 얼마 전에 시모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던 상인회장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전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내가 저번에 줬던 옥반지. 아, 그냥 돌려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게 집에서만 착용하라고 했잖아. 왜 식당에까지 나와서 끼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거였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당신이 저 전집 아줌마한테 우리 집 가보인 옥반지를 몰래 가져가 줬다는 것만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몰랐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거 알잖아. 나도 요즘 들어 당신이 나한테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네. 내 물건에 손을 대서 저 여자에게 줬다는 건 다른 물건도 줬다는 거잖아. 집안의 가보에 손을 댈 정도면 또 다른 물건들도 주지 않았겠어? 너희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진도를 얼마나 뺐길래 옥반지를 넘기는 거냐고. 아, 여보. 아, 내가 미안해.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나 당신 아니면 빈 껍데기인 거 알지? 등딱다시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내 마음을 전부 준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할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들 한두 개씩 가져다 줬었어. 그런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중에 금옥씨를 안 갖춰간 남자가 없을 정도라니까. 다른 남자들도 이미 금옥씨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품을 바쳤다고. 어머머머, 너희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본인들이 좋아서 따라다닌 걸 왜 나한테 그래? 그 몫이 남편분 죽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서 술 먹으러 오는 양반들한테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나랑 며칠 전에 호텔도 갔다 왔잖아. 상인 회장의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뱉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상인 회장은 본인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상인 회장은 옥반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시모는 받은 걸 줄 수 없다면서 상인 회장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라면서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들어있다며 시모의 가방을 뒤집었는데 그 안에서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안에 옥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인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펼쳐져 있던 금품이 거의 다 상인 회장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장 사람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기 남편과도 호텔에 드나들었냐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결국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중재한 끝에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시장 상인분들도 똑같이 금품이 없어졌다는 말에 시모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상인분들이 착용하던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부 다 자기 거라며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땅을 치셨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간소송을 당했고 시모는 시장에서 결국 내쳐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시장 상인분들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을 정리한 뒤 자숙하는 중이세요. 시모의 이중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연을 끊어버렸지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 말로는 돈 많은 남자 하나 붙잡아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데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절에는 왕래 없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섭다던데 너무 조용하니 그 또한 걱정이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